강원도 산자락에 자리한 물안개 온천마을은 봄이면 산비탈을 타고 벚꽃이 번져 내려오는 작은 동네였다. 마을 초입 개울가의 낮은 기와지붕을 이고 선 여관 산유아는 35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마당에 오래된 벚나무 한 그루만은 해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워냈다. 여관의 주인 서말수는 68이었다.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마당을 쓸었고 온천수가 흐르는 대욕장의 온도를 손끝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이 많지 않은 계절에도 그녀는 방마다 이불을 새로 개고 창틀의 먼지를 닦아냈다. 그것은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여관을 지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날 아침에도 말수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질을 하던 손이 문득 멈춘 것은 벚나무 아래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낡은 여행 가방을 든 노신사가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말수는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의 흔적을 발견했다. 오랜만입니다. 노신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말수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강 선생님, 올해도 오셨네요. 강인호. 그는 5년 전부터 매년 봄, 벚꽃이 필 무렵이면 홀로 산유아를 찾아오는 손님이었다. 처음 그가 여관 문을 두드렸을 때 말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척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한 척해야만 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 세월만큼이나 두꺼운 침묵이 필요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산유아를 둘러싼 소문이 하나 있었다. 벚꽃이 필 무렵이면 여관 마당의 벚나무가 유독 화사하게 핀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주인장의 정성 덕분이라 말했지만 정작 말순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 나무는 그녀가 20대 시절 한 사람과 함께 심은 것이었다. 35년 동안 나무는 자랐고 사람은 늙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세월은 더욱 두꺼워져 갔다. 인호는 매번 같은 방을 청했다. 2층 구석, 마당의 벚나무가 가장 잘 보이는 방이었다. 그 방에 짐을 풀고 나면 그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해왔다. 방은 늘 쓰시던 그 방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말순이 앞장서 걸으며 말했다. 인호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진 것을 말수는 곁눈질로 알아차렸다. 세월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인호의 손에 들린 낡은 여행 가방도 눈에 띄었다. 5년 전 처음 왔을 때 들고 왔던 것과 같은 가방이었다. 새 것으로 바꿀 법도 한데 굳이 낡은 것을 고집하는 그의 모습에서 말수는 무언가 변하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방문을 열어준 뒤 말순이 돌아서려 하자 인호가 조용히 그녀를 불러 세웠다. 말순 씨.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말순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동안 그는 늘 그녀를 주인장이나 사장님이라 불러왔다. 이름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호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말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창밖으로 벚꽃이 하나가 바람에 실려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번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래 미뤄온 이야기입니다. 말순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히 쉬고 계세요.
방문을 닫고 복도로 나선 말수는 잠시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오래된 시계추처럼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50년 전 그날 이 마을 어귀 개울가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얼굴이었다. 산유아의 하루 일은 말순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다. 10년째 부엌일을 도와온 이웃 안악 정옥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순의 낯빛을 살폈다. 언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정옥은 미심쩍은 눈으로 말순을 훑어보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상에 올릴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도마 두드리는 소리와 물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채웠다. 말순은 손을 움직이면서도 자꾸만 2층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저 방에서, 저 창가에서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50년 전에도 그는 늘 창밖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산유아가 자리한 물안개 마을은 예로부터 온천수가 유난히 좋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말순의 어머니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이곳에 정착해 작은 여관을 세웠다. 당시에는 방이 3칸뿐인 초라한 집이었지만 온천물의 효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손님이 늘었다. 말순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도와 이불을 개고 손님상을 나르며 자랐다. 그녀에게 여관은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의 유산이었고 동시에 한 사람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스며든 공간이기도 했다. 1층으로 내려온 말순은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이어갔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2층 방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손이 평소보다 자주 헛놓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 윤서였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아요? 아니, 한 분 오셨어. 매년 봄에 오시는 그 손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서는 그 손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무심코 흘렸던 말 한마디를 통해서였다. 그때 윤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어쩐지 마음이 쓰였다. 도시에서 2 아이를 홀로 키우며 바쁘게 살아가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안부는 늘 마음 한구석의 걱정거리였다. 엄마, 별일 없으신 거죠? 별일은 무슨... 그냥 손님이야. 말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손끝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상은 여느 때처럼 소박했다.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마을 냇가에서 잡은 민물고기 조림이 전부였지만 인호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며 오랜만이라는 듯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여전하시네요. 손맛이 변한 게 있나요? 재료만 좀 달라졌지. 말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상을 물리며 슬쩍 곁눈질로 인호의 얼굴을 살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다. 그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말수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인호는 다시 2층 방으로 올라갔다. 홀로 남은 말수는 마당으로 나와 벚나무 아래 오독하니 섰다. 밤바람에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받아들었다. 50년 전에도 이맘때 이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었다. 그때의 벚꽃도 지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말수는 손 안의 꽃잎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바람이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지나갔다. 2층 창가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인호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50년 전에는 끝맺지 못했던 이야기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 벚꽃잎들이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50년의 세월을 건너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말수는 저녁상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찬찬히 되짚어 보았다. 5년 동안 봄마다 찾아온 손님, 그리고 오늘 그가 건넨 뜻밖의 한마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의 물결이 다시금 일렁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도 말수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5년 동안 반복되어 온 봄맞이 손님과의 만남이 올해는 유독 다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뒤척이며 내일 아침 그가 전할 이야기가 무엇일지 짐작해 보려 애썼다. 밤이 깊어지자 산유아는 고요해졌다. 손님이라고는 인우 한 사람뿐이었고 정욱도 저녁상을 치운 뒤 집으로 돌아간 참이었다. 말수는 홀로 남아 대욕장의 불을 점검하고 복도의 전등을 하나씩 꺼가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2층 복도 끝. 인우의 방문 아래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말수는 그 앞을 지나며 몇 번이고 걸음을 멈췄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지나칠까?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벚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말수는 문득 자신이 이 나무를 심던 20살의 봄을 떠올렸다. 그때는 여관 마당이 지금보다 훨씬 좁고 초라했다. 어린 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으며 두 사람은 훗날 이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 아래서 혼례를 올리자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지만 나무만은 홀로 자라 지금의 커다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인우가 잠옷 위에 얇은 겉옷을 걸친 채 서 있었다. 주무시지 않고 계셨군요. 잠이 오지 않아서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복도 끝 작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보리차 두 잔이 놓였다. 창밖으로 달빛에 물든 벚꽃이 마당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말순 씨. 인우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50년 만에 두 번째로 듣는 이름이었다. 말수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50년 전 그날 개울가에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기억합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인호는 그날 돈을 벌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다. 도시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말수는 벚나무 아래서 울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봄이었다. 저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년 동안. 말순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에 벚꽃잎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인우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스쳤다. 그럴 리가. 저는 답장이 없어서 말순 씨의 마음이 변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갑자기 밀려드는 혼란 속에서 지난 세월을 되짚기 시작했다. 편지가 오지 않는다고 낙담했던 20살의 자신, 결국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혼인했던 23살의 자신, 그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의미로 다시 다가왔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진실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말순 씨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 그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저는 남편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저를 완전히 놓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은 이만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 나누시지요. 인호는 더 붙잡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히 주무십시오, 말순 씨. 혼자 남은 인호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세월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곱씹었다. 편지가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는 뒤늦은 회한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의 마음이 처음부터 변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50년간 그를 괴롭혀온 의문 하나를 풀어주었기 때문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말순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 몸을 뉘었지만 눈은 자꾸만 천장을 향했고 머릿속으로는 50년 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개울가에서 처음 그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 목재소 앞을 지나며 슬쩍 그를 훔쳐보던 19의 자신, 그리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까지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 모든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말순은 얕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 개울가에 서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개울가에서 젊은 인호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가고 있었다. 말순은 꿈속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침이 밝자 말순은 여느 때처럼 몸을 일으켰다. 눈 밑이 퀭했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가 아침상을 준비했다. 인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눈인사만 나누었다. 어젯밤의 대화가 무겁게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다. 그날 오전 정욱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순의 눈치를 살폈다. 언니, 어제 그 손님이랑 늦게까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눴대? 마을에 벌써 소문났어. 소문은 무슨, 그냥 옛날 얘기 좀 나눈 거야. 그 양반 벌써 5년째 봄마다 오시잖아. 언니도 참 나한테까지 숨길 게 뭐 있어. 말순은 대답 대신 도마질에만 집중했다. 정욱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못내 궁금함이 남아 있었다. 좁은 마을에서는 사소한 일도 금세 소문이 되어 번져 나갔다. 말순은 그것이 새삼 두려워졌다. 50년 전에도 그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오갔고 그것이 아버지의 반대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었다. 아침상을 물린 뒤 인호는 마당으로 나가 벚나무 아래를 오래도록 서성였다. 말순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나무를 올려다보는 눈빛에서 그녀는 50년 전 함께 나무를 심던 그날의 표정을 다시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딸 윤서에게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질문이 뒤따랐다. 엄마, 그 손님 누구세요? 정욱 아주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제 늦게까지 단둘이 얘기 나누셨다고. 말순은 대답을 망설였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라는 말을 도무지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냥 오래된 손님이야. 신경 쓰지 마.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서는 인호가 조용히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서 50년 전의 봄과 지금의 봄이 서서히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말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그날 아버지가 편지를 가로채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쩌면 지금쯤 백발이 된 부부로 이 여관을 함께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상상은 부질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고 남은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말수는 창고 한편에 넣어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 여관 마당에서 찍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그녀와 멀찍이 서 일하다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인호의 옆모습도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도록 사진첩을 넘기던 말수는 문득 자신이 지나온 세월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느꼈다. 젊은 날의 사랑도, 남편과 함께한 결혼 생활도,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아온 인연도 모두가 그녀의 인생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들이었다. 50년 전 물안개 마을은 지금보다 훨씬 작고 가난한 동네였다. 여관 산유아도 그때는 방 3칸짜리 초라한 집에 불과했다. 19살의 말수는 어머니를 도와 손님상을 나르고 이불을 개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학교는 국민학교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그녀는 손끝이 야무지고 눈치가 빨라 마을에서 소문난 처녀였다. 그해 봄, 마을에 새로운 목재소가 들어섰다. 인근 도시에서 온 젊은 목수 견습생들이 마을에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중 21살의 강인호는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었다. 큰 키의 말수는 적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손끝은 누구보다 섬세했다. 마을 어른들은 그를 두고 손재주가 아까운 놈이라며 혀를 찼다. 말순과 인호가 처음 마주친 곳은 마을 개울가였다. 그날 말수는 빨래를 이고 개울가로 나섰다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빨랫감을 잡으려다 발을 헛디뎠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인호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셔야지요. 인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말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둘러 빨랫감을 챙겨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낮은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개울가에서 종종 마주쳤다. 인호는 목재소 일을 마치면 개울가에 앉아 나무를 깎아 작은 소품들을 만들곤 했다. 말수는 빨래를 하러 나올 때마다 슬쩍 그의 손끝을 훔쳐보았다. 나무 토막이 그의 손을 거치면 어느새 작은 새 모양이 되고 꽃 모양이 되었다.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도 인호는 은근히 화제가 되는 인물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하고 진중한 성품 때문에 몇몇 처녀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호는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았고 오직 개울가에서 마주치는 말순에게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말순 역시 그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그건 뭘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말순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인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나무 새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심심할 때 만드는 겁니다. 가지세요. 말순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 들고는 그날 이후로 늘 주머니 속에 품고 다녔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다. 개울가에서 때로는 여관 마당의 어린 벚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흘러가는 시간을 함께했다. 이 마을에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말순이 물었을 때 인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기술을 배워 제 손으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도시로 나가 제 이름을 건 공방을 차릴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난한 견습생의 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말수는 그 눈빛에 자꾸만 마음이 끌렸다. 그녀 역시 여관집 딸이라는 처지에 매여 있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가 생겨났다. 그의 늦여름, 마을에는 작은 장터가 섰다.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다. 말수는 어머니를 도와 좌판을 차렸고 인호는 장터 한쪽에서 나무로 깎은 소품들을 팔았다. 그의 솜씨는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 있어서 작은 나무 인형이나 빛 같은 것들이 제법 팔려 나갔다. 오늘 많이 파셨어요? 장터가 파할 무렵 말순이 슬쩍 다가가 물었다. 인호는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럭저럭요. 이걸로 목재소 월급에 조금 보태면 되겠지요. 두 사람은 장터가 끝난 뒤 인적이 드문 개울가 다리 위에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말수는 문득 이런 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랐다. 말순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인호가 물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관 일이 힘들긴 해도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다 가는 걸 보면 그것대로 보람이 있거든요. 그 삶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인호의 물음에 말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직접적인 고백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품고 있는 뜻을 알고 있었다. 말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을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다. 말순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말순의 아버지, 여관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노인은 생각이 달랐다. 목재소 견습생 나부랭이가 감히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안방에서 새어나왔다. 말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에게 인호는 그저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뜨내기 일꾼에 불과했다. 여관을 물려받을 사위감으로는 어림도 없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 말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 몰래 인호를 만나야 했다. 개울가에서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불안감이 조금씩 쌓여갔다. 겨울이 되자 목재소 일감이 줄어들면서 인호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는 좁은 셋방에서 홀로 지내며 밤늦도록 나무를 깎아 소품을 만들었고 그것을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 그가 안쓰러워 몰래 먹을 것을 챙겨다 주곤 했다. 인호는 그때마다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다 제가 말순 씨한테 신세만 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세는 무슨요. 그저 조금 나눈 것뿐인데요. 말순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그가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인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처지를 곱씹으며 반드시 번듯한 기술자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곤 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다시 벚꽃이 피어날 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인호는 개울가에서 말순을 기다리다가 품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으세요? 말순이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성스레 깎은 작은 나무 반지가 놓여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매끈하게 다듬어진 표면에서 그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떳떳하게 정식으로 청혼할 날이 올 때까지 이걸로 대신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꼭 맞았다. 두 사람은 그날 벚꽃이 흩날리는 개울가에서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는 약속을 나누었다. 그 약속이 그토록 허무하게 깨어지리라는 것을 그때의 두 사람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말수는 그 시절을 돌이켜볼 때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던 나날이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인호가 만들어준 나무새 한 마리. 그것이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선물이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훗날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줄은 그때의 그들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말수는 그 시절 인호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새를 늘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손님상을 나르다가도 잠시 짬이 나면 주머니 속 나무새를 매만지며 혼자 미소 짓곤 했다. 그것은 그녀만의 작은 비밀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기도 했다. 인호 역시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나던 순간들을 되새기곤 했다. 개울가에서 말순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 함께 바라보던 노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들. 그 모든 기억이 훗날 그가 홀로 버텨야 했던 50년의 세월 동안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 되어 주었다. 말순의 어머니는 그 무렵 딸의 얼굴에서 예전과 다른 생기를 발견하곤 흐뭇해했다. 딸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굳이 캐묻지 않고도 눈치채고 있었다. 그것이 훗날 얼마나 큰 아픔으로 이어질지 그때의 어머니로서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나무 반지를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서 노인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마을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여관집 딸내미가 목재소 견습생이랑 개울가에서 자주 붙어 다닌다더라는 이야기를 흘린 것이었다. 서노인은 그날 밤 말순을 안방으로 불러 앉혔다. 그 목재소 놈과의 일, 오늘부로 끝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말순은 손에 낀 나무 반지를 옷소매 속으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성실한 게 밥을 먹여주더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뜨내기한테 내 딸을 줄 순 없다. 서노인은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고 맨손으로 여관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 가난은 곧 불안이었고 안정된 삶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딸이 자신과 같은 고생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말수는 그날 밤 몰래 방을 빠져나와 개울가로 향했다. 인호는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순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했다. 아버님께서 아셨군요. 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인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떠나다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 말순 씨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로 나가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제 이름을 건 공방을 차리겠습니다. 그때 떳떳하게 돌아와 아버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수는 그의 결심을 말릴 수 없었다. 오히려 그 결심 속에서 그녀를 향한 진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돌아오겠습니다. 매달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두 사람은 그날 밤
개울가에서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인호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작은 나무 세 조각을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걸 보시면서 저를 기다려 주세요. 며칠 뒤 인호는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말수는 배웅을 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여관 마당에서 멀리 신작로를 따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신작로 위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도시에 도착한 인호는 낯선 목공소의 견습으로 들어가 밤낮 없이 일을 배웠다. 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짓눌리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는 언젠가 떳떳하게 돌아갈 날만을 생각하며 버텼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는 곧바로 편지지를 펼쳐 말순에게 보낼 편지를 써 내려갔다. 서투른 글씨로 하루하루의 안부와 그리움을 눌러 담은 편지였다. 말순 씨, 오늘도 나무를 대하듯 마음을 다잡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그 편지를 우체국으로 가져가 정성껏 붙였다. 그리고 답장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인호는 처음에는 우편이 늦어지는 것이라 여겼지만 세 통, 네 통의 편지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자 서서히 불안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말순의 하루하루는 편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졌다. 우체부가 마을에 올 때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처음 몇 달간은 편지가 오지 않는 것이 그저 그가 자리를 잡느라 바빠서일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계절이 두 번, 세 번 바뀌도록 단 한 통의 편지도 도착하지 않자 말순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혹시 마음이 변하신 걸까? 그녀는 밤마다 나무 세 조각을 손에 쥔 채 그렇게 자문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인호가 보낸 편지들이 단 한 통도 그녀의 손에 닿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의 말순으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2년째가 되던 해, 서 노인은 인근 마을의 성실한 청년 하나를 말순의 배필감으로 점찍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으로 살림이 넉넉하고 사람됨이 반듯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 노인은 딸을 앉혀놓고 재차 다그쳤다. 언제까지 오지도 않는 사람을 기다릴 셈이냐. 이러다 혼기마저 놓친다. 말순은 완강히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믿음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편지 한 통 없이 흘러가는 계절 앞에서 20살 처녀의 확신은 서서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마저 넌지시 그녀를 다독였다. 말순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다. 언제까지고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야. 그해 가을, 말순은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무 세 조각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다. 이제는 지나간 시절의 일이라고. 그러나 혼례를 앞둔 날 밤에도 그녀는 몰래 꺼내본 나무 세 조각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눈물을 삼켜야 했다. 혼례를 치르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 노인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며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말순의 마음 한 구석은 텅 빈 채였다. 신랑은 소문대로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혼례복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나간 인연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한편 도시에서 5번째 편지에도 답장이 없자 인호는 처음으로 낙담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밤늦도록 좁은 셋방에 홀로 앉아 그동안 써두었던 편지 초안들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혹시 자신의 어떤 표현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그녀의 부모가 반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온갖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그는 편지 보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6번째, 7번째 편지를 써 내려가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답장이 없어도 좋으니 적어도 자신의 진심만은 계속해서 전하고 싶다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었다. 그러나 21번째 편지를 마지막으로 인호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을에서 전해 들은 소식 때문이었다. 도시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동양 사람 하나가 말순이 인근 마을 방앗간집 아들과 혼인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다. 인호는 그 소식을 듣던 날 밤새 공방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공허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나무를 깎아 작은 새 한 마리를 더 만들었다. 그것을 오래도록 손에 쥐고 있다가 결국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는 2번 다시 꺼내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세월을 흘려보냈다. 기술을 인정받아 공방의 정식 목수가 되었고 몇 년 뒤에는 작은 자신의 이름을 건 공방을 차릴 수 있었다. 사업은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갔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말수는 그때의 결정을 두고 오랜 세월 스스로를 다독여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시대였고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정말로 그를 놓아준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이었다. 인호가 마을을 떠나던 날 아침 그는 목재소 주인에게도 작별 인사를 전했다. 주인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자네 솜씨면 도시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걸세.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뜻하는 바 이루시게. 인호는 그 말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개울가, 여관 마당의 벚나무, 그리고 말순의 모습이 남아있는 모든 곳들을 눈에 담으며 그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말순의 어머니 역시 그 시절 딸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시대의 며느리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딸을 다독이는 것뿐이었다. 훗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며느리에게도 참아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손녀 윤서에게 어렴풋이 흘리곤 했다. 말순이 혼례를 올리기 며칠 전 서노인은 홀로 여관 뒤편 헛간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노인은 우체부가 들고 오는 도시발 편지들을 미리 가로채 딸의 눈에 띄기 전에 없애버렸다. 그는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리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서노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날의 일을 딸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무덤까지 가지고 간 유일한 비밀이었다. 다시 현재 산유와 2층 휴게실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말수는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손님상을 차리다가도 이불을 개다가도 문득문득 어젯밤 인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가 3년 동안 매달 편지를 보냈다는 말, 단 한 통도 받지 못했다는 자신의 대답. 그 사이에 간극이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오후가 되자 인호가 마당으로 나와 말순에게 다가왔다. 오늘 날이 좋은데 잠시 걸으시겠습니까? 말순은 앞치마를 벗어두고 그와 함께 마을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은 50년 전 자주 걷던 개울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길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흙길이었던 곳은 포장도로가 되었고 개울가에는 작은 다리도 새로 놓여 있었다. 그러나 물소리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이 길을 다시 걷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풍경들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 남아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인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몇 년 뒤에는 작은 공방을 차렸고 그럭저럭 이름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인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몇 번인가 자리가 있긴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군요. 저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와 생각하니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말수는 그 뒷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저는 남편과 25년을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식 둘을 낳고 함께 이 여관을 지켰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떠났지만 그이와의 시간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좋은 배필을 만나셨다니 다행입니다. 인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난 세월을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 마을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길가에는 옛날에 없던 작은 카페와 소품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장독대와 마당의 감나무들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인호는 걸음을 옮기며 옛 목재소가 있던 자리를 가리켰다. 저기가 제가 일하던 목재소 자리였는데 지금은 다른 게 들어섰군요. 지금은 마을회관이 되었어요. 목재소는 제가 시집가고 몇 해 뒤에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말순의 말에 인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겨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 남은 그 시절의 풍경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채였다. 개울가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인호가 걸음을 멈추었다. 50년 전 두 사람이 마지막 약속을 나누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여기서 제가 나무 반지를 드렸었지요.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나무 새 조각이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장롱 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 보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몰래 꺼내 보곤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마저 버리면 제 젊은 시절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인호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도록 나무새를 어루만졌다. 손끝에 남은 세월의 흔적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5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까보다 한결 가까워진 걸음으로 나란히 걸었다. 말수는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다.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몇 번인가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곤 했었다. 그때는 그것이 그저 노안으로 인한 헛소리인 줄로만 알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을요? 미안하다고 여러 번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냥 살면서 잘 못해준 것에 대한 사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다른 뜻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서 노인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50년간 쌓인 세월의 무게 앞에서 완전히 담담할 수만은 없었다. 여관으로 돌아온 저녁, 딸 윤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다. 엄마, 저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성민이도 같이요. 말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두 자식이 한꺼번에 내려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말수는 창밖의 벚나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지금 그녀는 자식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남편의 묘소를 떠올렸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그녀에게 좋은 동반자였고 두 아이의 든든한 아버지였다. 그와의 삶을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와 다시 인호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는 이상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마치 남편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남편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문득 생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마음속에 지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소. 그래도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 준 시간에 감사할 뿐이오. 그 말을 떠올리며 말수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여관을 꾸려오던 시절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신혼 초 낯선 여관 일에 서툴렀던 남편이 손님, 이불을 거꾸로 개어 놓았다가 핀잔을 들었던 일, 처사일을 낳던 날, 온천물처럼 뜨거운 진통 속에서도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었던 기억, 둘째 성민이 태어나던 해 함께 심었던 감나무까지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지나간 사랑을 다시 마주한다고 해서 함께해온 세월의 진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말수는 자신의 지난 결혼 생활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조금씩 마음의 균형을 찾아갔다. 지나간 사랑과 지나온 세월, 그 모두가 그녀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이었다. 이제는 그 조각들을 억지로 나누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기로 마음먹었다. 돌아오는 길, 저물어가는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말수는 문득 50년 전 이 길을 걸으며 느꼈던 설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편에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진심만큼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했다. 인호는 그날 밤 개울가에서 있었던 대화를 곱씹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50년 동안 그를 짓눌러 온 의문이 풀린 지금 그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그려보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전 딸 윤서와 아들 성민이 나란히 산유화 마당에 들어섰다. 윤서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도시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성민은 지방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뭇 달랐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표정부터가 대조적이었다. 성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윤서는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이미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오는 길 내내 그녀는 마을 소식을 전해준 정옥의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아온 참이었다. 엄마, 그 손님이라는 분 어디 계세요? 윤서가 마당을 둘러보며 물었다. 말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딸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마침 부엌에서 나오던 정욱이 두 남매를 반갑게 맞이하며 슬쩍 끼어들었다. 어이구, 윤서랑 성민이 왔구나. 너희 엄마 요즘 부쩍 젊어지신 거 못 느끼겠니?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내가 다 보기 좋더라. 정욱의 말에 윤서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녀에게는 그 말이 걱정을 부추기는 말로 들렸다. 정욱은 뒤늦게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지금 산책 나가셨어. 좀 이따 오실 거야. 엄마, 저 정욱 아주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50년 전에 사귀던 분이라면서요. 편지가 어쩌고, 오해가 어쩌고, 그게 사실이에요? 말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마을에 소문이 도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이렇게 빨리 딸의 귀에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다.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엄마, 저는 엄마 나이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옛날 남자한테 마음 흔들리시는 거 솔직히 걱정돼요. 요즘 그런 걸로 사기당하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데요.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성민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누나, 그래도 일단 얘기는 들어보자.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야. 넌 지금 이 상황이 걱정 안 돼? 엄마 여관도 있고 그동안 모아놓으신 돈도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그런 거 노리고 접근한 거면 어떡할 거야. 인호 선생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딸의 말을 잘랐다.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윤서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그래요. 5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것이 걱정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50년 만에 되찾은 진실 앞에서 그녀 역시 물러설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마침 인호가 산책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윤서와 성민은 처음 보는 그를 조심스레 살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조용한 눈빛의 노신사였다. 윤서는 속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해왔던 터였다. 어딘가 능글맞고 계산적인 인상의 노인을 그려왔지만 정작 마주한 인호는 오히려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소박한 인상이었다. 그 첫인상이 그녀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처음의 편견만큼은 조금 누그러뜨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인호라고 합니다. 인호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윤서는 짧게 목례만 할 뿐 경계를 풀지 않았다. 성민이 대신 나서서 인사를 받았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오래전부터 아시던 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50년 전 이 마을에서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인호는 담담하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당시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최근 밝혀진 편지에 얽힌 오해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민의 표정은 점차 누그러졌지만 윤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의구심,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럼 선생님은 그동안 혼자 지내셨다는 말씀이세요? 성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습니다. 공방일에 몰두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만 가끔은 제 삶이 반쪽짜리였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인호의 담담한 고백에 윤서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50년을 홀로 살아온 한 사람의 무게가 그녀에게도 어렴풋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옛 추억으로 묻어두실 수도 있었잖아요. 윤서의 물음은 날카로웠다. 인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제 저도, 말순 씨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나이입니다. 50년을 묻어둔 진실을 이대로 또 묻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 말의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말수는 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윤서야, 엄마는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을 뿐이야. 윤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녀는 처음 보는 종류의 간절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년의 외로움이 아니라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심이었다. 점심상을 마주하고 앉은 자리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성민이 어색함을 깨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윤서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말을 아꼈다. 인호는 그런 윤서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듯 식사 중간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윤서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제 부모님께 이런 일이 생겼다면 똑같이 걱정했을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윤서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적어도 그가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성민은 따로 말순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 뜻 존중할게요. 다만 누나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맙다, 성민아. 말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성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혹시 재산 문제 같은 건 정리해 두신 거 있으세요? 누나가 걱정하는 것도 사실 그 부분이 커서요. 걱정 마라. 여관은 여관대로, 내 몫은 내 몫대로 다 정리해 둘 생각이다. 인호 선생님도 그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는 분이야. 오히려 자기 공방 정리한 돈을 나한테 맡기려고 하셔서 내가 말렸단다. 성민은 그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의 단호하고 명료한 태도에서 이 결정이 결코 순간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윤서가 홀로 벚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걱정과 함께 어렴풋한 이해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윤서는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첩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앳된 얼굴의 어머니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풋풋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얼굴에서 50년 전의 설렘과 그리움을 어렴풋이 읽어내며 윤서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성민은 따로 인호를 찾아가 자신의 걱정과 지지를 진솔하게 전했다. 인호는 그런 성민의 진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겠노라 약속했다. 두 남자 사이에는 어느새 서로를 향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성민은 문득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러 다니던 추억을 꺼내 놓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새로운 인연 사이에서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마당의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자식들이 돌아간 다음 날, 말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창고 정리를 시작했다. 여관 뒤편 헛간에는 부모님이 남긴 낡은 세간들이 수십 년째 쌓여 있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차마 손대지 못했던 물건들이었다.
어젯밤 인호와 나눈 대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 말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헛간 문을 열었다. 헛간 안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재봉틀과 아버지의 오래된 지게, 그리고 빛바랜 사진첩들이 뒤섞여 있었다. 말수는 하나씩 먼지를 털어가며 물건들을 살폈다. 어릴 적 기억들이 물건 하나하나에서 배어 나왔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빗을 매만지며 옛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먼지 쌓인 괴짝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말수는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문서함이었다. 자물쇠는 오래전에 녹슬어 헐거워져 있었다. 말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상자를 열기 전 말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망설였다. 어릴 적부터 이 상자는 아버지가 유독 아끼며 남에게 보여주지 않던 물건이었다. 늘 궁금했지만 감히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상자였다. 이제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마침내 그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장부와 도장, 그리고 누렇게 색이 바랜 편지 뭉치가 끈으로 묶인 채 들어 있었다.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겉봉에 발신인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인호.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고 편지를 하나씩 꺼내 읽어 내려갔다. 21통이었다.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호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보낸 편지들이었다. 편지에는 도시에서의 고된 나날과 그리움,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말순 씨, 오늘도 나무를 대하듯 마음을 다잡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가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다. 봉투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받았음. 소각이라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편지를 받아 딸에게 전하지 않고 없애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는 이 21통만은 완전히 태우지 못하고 상자 깊숙이 숨겨둔 채였다. 말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왜 아버지는 이 편지들만은 끝내 태우지 못했을까? 어쩌면 아버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딸에게서 그 진심을 완전히 빼앗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상자 맨 밑바닥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짧은 메모도 함께 발견되었다. 종이는 이미 사가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딸을 위한 일이었다고 믿고 싶다는 문장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말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말수는 편지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헛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5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 안도감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은 뒤늦은 회한과 억울함이었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그녀는 낮게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헛간 창틈으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편지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인호를 기다리며 보냈던 그 시절의 하루하루를 떠올렸다. 우체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순간들, 답장이 없어 홀로 눈물 짓던 밤들, 그리고 결국 다른 이와 혼인을 결심하며 스스로에게 했던 수많은 다짐들,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동시에 그녀는 그 세월 동안 자신이 흘려보낸 청춘에 대한 안타까움에 몸서리를 쳤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말수는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편지 뭉치를 품에 안은 채 그녀는 곧장 인호가 머물고 있는 2층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말순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인호가 이 편지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인생에 관한 일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문을 연 인호는 말순의 붉어진 눈과 품에 안긴 편지 뭉치를 보고 순간 말을 잃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겉봉의 글씨를 확인했다. 자신이 50년 전에 쓴 필체였다. 이걸 어디서? 헛간 창고에서요. 아버지가 모두 가로채셨더군요. 인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편지를 매만졌다. 50년 만에 자신의 손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편지들이었다. 그 안에는 21살 청년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다. 5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의문. 어째서 답장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 물음이 마침내 답을 찾은 순간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두 사람이 잃어버린 50년의 세월이 결코 서로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아버님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원망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애통함이었다. 말순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읽어봐도 될까요?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말순은 첫 번째 편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21살 청년의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문장들이 하나하나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다. 오늘은 대패질을 배우다 손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말순 씨를 생각하면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장에서 벚꽃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를 보았습니다. 말순 씨께 사드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형편이 허락지 않아 그저 눈으로만 담고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사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로 스며들었다. 50년 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되었다. 그 50년의 세월이 그저 헛되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은 말순은 편지 뭉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창밖으로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벚나무 가지 사이로 마지막 남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낡은 편지들을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그 편지들을 함께 읽고 또 읽으며 지난 세월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다. 말순은 편지 속에 담긴 인호의 하루하루를 통해 그가 도시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인호 역시 말순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그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지난 50년을 편지를 매개로 다시 나누어 가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말순은 편지 상자를 침대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함께 찾아왔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 하나가 마침내 풀린 듯한 기분이었다. 인호는 그 밤 편지 21통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며 하나의 상자에 소중히 담아두었다. 언젠가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생긴다면 이 편지들을 통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그의 마음을 스쳤다. 편지 뭉치를 다시 상자에 담으며 말수는 50년 전 그날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었다.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발견한 뒤 며칠 동안 말수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도 이내 아버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곤 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셨어요. 말수는 사진 속 근엄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전쟁을 겪고 맨손으로 자식을 키워낸 아버지였다. 그에게 있어 가난은 곧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였을 것이다. 딸이 그 공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 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말수는 사진첩을 꺼내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오랜만에 다시 들여다보았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마을에서 젖먹이 딸 하나를 등에 업고 여관터를 일구던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에는 억척스러운 생존의 의지와 함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도 함께 서려 있었다. 말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비로소 아버지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말수는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되풀이하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죄책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말수는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를 다시 헤아려 보았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어린 딸 하나만을 데리고 폐허 위에서 삶을 다시 일으켜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안정은 곧 생존이었고 가난은 곧 죽음과 같은 공포였다. 그 공포가 딸의 인생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수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행동이 온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다만 그녀는 이해와 용서 사이의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다잡아 가고 있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드셨겠지요. 말수는 그렇게 되뇌며 조금씩 마음을 다스려 나갔다. 완전히 원망을 거두기는 어려웠지만 아버지 역시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사람으로서 나름의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정옥은 그런 말순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을 보냈다. 언니,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여.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정옥아. 내 덕에 여기까지 버텨온 것 같아. 두 사람은 부엌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누었다. 마을에 떠돌던 걱정 어린 소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의 의구심 대신 두 노인의 이야기에 조용한 응원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편 인호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50년 전 편지의 답장이 오지 않자 낙담했던 24살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말순의 마음이 변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다잡았고 그 믿음이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홀로 살아가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원망할 대상이 생겼지만 그는 그 원망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기로 했다. 그는 매일 저녁 목공방 한편에 앉아 나무를 깎으며 마음을 정리했다.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다듬는 동안 그는 지난 50년의 세월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원망도 후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이제 와서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마당 벚나무 아래서 인호가 말순에게 말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순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전의 오해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지만 인호의 담담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랫동안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나무 새 조각과 편지 뭉치를 나란히 꺼내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 순간 50년간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원망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서히 이해와 연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관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질을 하는 손끝에서 예전과는 다른 가벼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벚나무를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웃음을 지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의 무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며칠 뒤 딸 윤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어딘가 누그러진 목소리였다. 엄마, 그 편지들. 저도 좀 보고 싶어요. 말순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그래, 이번 주말에 다시 내려오려무나. 보여줄게. 전화를 끊은 뒤 말순은 마당으로 나가 벚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인호는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온 나무 공예품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도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며 틈틈이 만들어온 작은 벚꽃 문양의 놀이개였다. 50년 전 장터에서 보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사주지 못했던 바로 그 물건과 닮은 모양이었다. 그는 이 놀이개를 만들며 수십 번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처음 만든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 부수었고 두 번째는 색이 마음에 걸려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놀이개였다. 그 안에는 단순한 손재주 이상의 50년 묵은 그리움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오래전에 못다한 약속입니다. 인호가 놀이개를 내밀며 말했다. 말순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 작은 물건 하나에 담긴 마음은 조금도 바래지 않은 채였다. 이제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놀이개를 조심스레 옷고름에 매달았다. 마당의 벚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50년 만에 비로소 서로에게 온전히 다가설 수 있었다. 미움에서 용서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뜻밖의 따뜻함이었다. 인호 역시 도시에서의 지난 세월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후회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록 홀로 걸어온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배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성 어린 물건을 전하며 나름의 보람을 쌓아왔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말순과 다시 마주한 지금에서야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마을 이장이 찾아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넌지시 물었을 때도 말순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담담하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응원의 말을 건넸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먼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압니다. 두 분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니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말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좁은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었지만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녀는 새삼 깨달았다. 말수는 그 뒤로도 종종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오래도록 앉아 있곤 했다. 처음에는 원망 섞인 마음으로 찾았던 발걸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담담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갔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용서할 것도 없이 그저 한 시대를 힘겹게 살아낸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말순 역시 그날 이후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미소에도 이불을 개는 손끝에도 예전과는 다른 생기가 감돌았다. 그것을 지켜보는 정옥과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의 변화를 진심으로 반겼다. 토요일, 윤서는 이번에도 아이들 없이 홀로 산유아를 찾았다. 지난번보다 한결 누그러진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다. 말수는 딸을 마당에서 맞이하며 낡은 편지 뭉치가 담긴 상자를 내밀었다. 여기 내가 보고 싶다던 편지들이야. 윤서는 상자를 건네받으며 잠시 심호흡을 했다. 며칠 전 전화로 편지를 보고 싶다고 말할 때만 해도 그저 궁금증이 앞섰지만 막상 상자를 손에 쥐니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옛 편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지나온 인생 전체라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윤서는 상자를 받아들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하나씩 편지를 꺼내 읽어 내려가는 딸의 얼굴을 말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서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문득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녀 역시 몇 해 전 남편과 이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소통의 부재였다. 어머니와 인호 사이에 놓였던 50년의 오해가 어쩐지 자신의 지난 일과 겹쳐 보이면서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엄마, 이 편지들 전부 진심이었네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21살 청년의 서투르지만 절절한 문장들 앞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50년간 품어왔던 그리움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이걸 다 숨기셨다는 거죠. 그러셨더구나. 아마 나를 위한다고 그러셨겠지. 말순의 담담한 대답에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레 상자에 다시 담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윤서는 문득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그녀 역시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선택을 강요해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이 때로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뒤늦게 배우고 있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만 굴었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걱정만 앞세웠어요.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한다.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니. 말수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윤서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로요. 고맙다, 윤서야. 그때 마침 인호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지난번엔 제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지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걸 보니 말순 씨가 참 든든한 딸을 두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의 담담하고 진심 어린 대답에 윤서의 마음속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사실 저도 몇 해 전에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서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엄마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니 저도 마음이 쓰입니다. 다만 그 아픔이 윤서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호의 따뜻한 위로에 윤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은 마당에 평상에 나란히 앉아 오후 햇살을 받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며칠 뒤 아들 성민도 다시 산유아를 찾았다. 그는 이미 누나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뒤였다. 성민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얼굴빛부터 살폈다.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낯빛을 보고서야 그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엄마,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 요즘 잠도 잘 자고 그런다.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성민은 어머니 곁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었다. 편지의 사연과 외할아버지의 오랜 비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늦게나마 풀어낸 두 사람의 마음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저는 처음부터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 풀리니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다, 성민아. 너희 둘 다 이해해줘서. 남매는 그날 밤 어머니와 인호를 위해 작은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마당에 등불을 밝히고 정우까지 불러 함께 둘러앉았다. 소박한 술상이었지만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여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성민이 직접 장을 봐와 삼겹살을 구웠고 윤서는 서툰 솜씨로나마 전을 부쳤다. 말수는 딸과 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다. 이제 보니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네요. 정옥의 농담 섞인 말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말수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다. 술상이 무르익어 갈 무렵 성민이 잔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 늦었지만 두 분의 인연을 저희 남매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윤서도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은 더없이 평온했다.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두 분 덕분에 남은 인생이 참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당에 걸린 등불이 흔들리는 벚꽃 그림자와 어우러져 은은한 빛을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걱정, 어린 소문도 어느새 따뜻한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마당에서 50년 만에 다시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을 온 가족이 함께 축복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덕담을 건넸다. 말순 언니, 그리고 인호 선생님, 두 분 이야기가 온 마을에 다 퍼졌어요. 다들 부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으니 이제는 걱정 말고 두 분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그 말에 좌중이 다시 한번 훈훈한 웃음으로 채워졌다. 말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 충만한 행복감에 젖어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이웃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50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나마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와 있었다. 성민은 저녁 자리가 무르익어 갈 무렵 어머니와 인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며 조심스레 청했다. 인호는 껄껄 웃으며 그 시절 목재소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풀어놓았고 말수는 옆에서 부끄러운 듯 웃으며 이야기를 거들었다. 50년 전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술상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동안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민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오빠, 나 오늘 엄마 얼굴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만 엄마를 판단했던 것 같아. 누나가 그렇게 걱정한 것도 다 엄마를 위해서였잖아. 이제라도 마음 풀렸으면 됐지. 윤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벚꽃나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두 번째 봄을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수는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쳐 하루의 일을 적어 내려갔다. 오늘 내 아이들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었다. 50년을 돌아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다. 짧은 몇 줄이었지만 그 문장 속에는 그녀가 지나온 모든 세월의 무게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말수는 그 밤 딸과 아들이 잠든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두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모든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다. 산유와 마당의 벚나무는 그 어느 해보다 화사하게 꽃을 피워냈다. 정옥은 그것을 두고 또 한 번 나무가 주인장의 정성을 알아본 것이라며 웃었지만 이번만큼은 말순도 조용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인호는 도시의 공방을 정리하고 아예 물안개의 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처음에는 여관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지내다가 이제는 산유화 한편에 자그마한 목공방을 차려 마을 사람들에게 소품을 만들어주며 소일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나무 소품들은 어느새 산유화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소문난 볼거리가 되어 있었다. 목공방 선반에는 그가 틈틈이 깎아 만든 작은 새와 꽃 모양의 소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그것을 구경하다가 하나씩 사가기도 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며 즐거워했다. 인호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접어야 했던 꿈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소박한 형태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다. 아버님, 이 의자 좀 봐주세요. 다리가 흔들려서요. 마을 사람 하나가 목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호를 불렀다.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인호는 흔쾌히 웃으며 연장을 챙겼다. 젊은 시절 꿈꾸었던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삶을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뒤늦게 이루어가고 있었다. 말순과 인호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벚나무 아래서 조촐한 다짐의 자리를 마련했다. 50년 전 그들이 나무를 심으며 나누었던 약속을 이제는 다른 형태로나마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화려한 예복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20살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마당에는 벌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50년 전 이 나무를 심으며 드렸던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인호가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그의 손에는 50년 전 만들었던 것과 꼭 닮은 나무 반지가 새로이 들려 있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반지를 받았다. 벚꽃이 피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인호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이 나무는 50년 동안 자라며 수많은 봄을 견뎌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도 이 나무처럼 흔들리되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절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계절들을 온전히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50년 만에 비로소 완성된 약속 앞에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보던 윤서와 성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아들은 흐뭇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50년 전 이 마을에서 갈라섰던 두 젊은이의 이야기가 이제 백발의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다. 윤서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축하해요. 이제야 진짜 엄마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말순은 딸의 손을 꼭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50년 만에 찾아온 벅찬 기쁨이었다. 정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내가 20년 넘게 저 언니 옆에 있었지만 오늘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은 처음 봐요. 그 말을 들은 말순은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낀 나무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50년 전 20살 처녀의 마음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 산유화에는 새로운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말순은 여전히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고 인호는 목공방에서 나무를 다듬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특별할 것 없는 나날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박하고도 깊은 행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따금 여관을 찾는 손님들은 마당 한편에 놓인 작은 나무, 새 조각과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벚꽃 문양의 놀이개를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다. 말순은 그럴 때마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이야기했다. 50년을 돌아온 인연도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저마다의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벚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그 나무처럼 사람의 인연 또한 아무리 긴 세월이 흐르더라도 진심이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산유화를 찾는 이들은 그렇게 하나둘 배워가고 있었다. 정욱은 여전히 매일 아침 산유화를 찾아와 말순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나무를 다듬으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인호의 목공방에서는 오늘도 나무 깎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춰 벚나무 가지 사이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마당 위로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산유화의 벚나무는 해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워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오갔지만 그 누구도 나무 밑동에 새겨진 50년 전의 작은 흔적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말순과 인우 두 사람만이 그 흔적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봄이 오고 꽃이 필 때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그 나무 아래 서서 지나온 50년의 세월과 앞으로 함께할 남은 나날들을 조용히 그려보곤 했다. 말순은 이제 매년 봄이면 손님들에게 벚나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피어난 사랑 이야기는 산유화를 찾는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하나의 전설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해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마당 한 그루의 벚나무가 있었다. 성민은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산유화를 찾을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마당의 벚나무를 신기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50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동화처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다음 세대에게도 따뜻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다.
정옥의 손녀도 가끔 산유아에 놀러 와 목공방 앞에서 인호가 나무를 깎는 모습을 신기하게 구경하곤 했다. 인호는 그럴 때마다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선물로 쥐어주며 흐뭇하게 웃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그는 어느새 정다운 이웃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산유아는 그렇게 세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와 정칭이 오가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말수는 가끔 저녁 무렵 인호와 나란히 템바루에 앉아 그날 하루를 이야기하며 차를 나누었다. 대단할 것 없는 소소한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다가올 봄들을 함께 맞이할 날들을 기약했다. 그렇게 산유아의 벚나무는 오늘도 봄바람에 흔들리며 50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사랑의 이야기를 조용히 품고 서 있었다.